월세를 2달 동안 못 냈어요. 집주인한테 연락이 올 것 같아서 무서워요. 고시원에서 혼자 살던 21세 수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201호에 사는 김수진입니다. 그런데 문을 연 70대 할아버지는 수진을 보자마자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신분증 좀 보여줄 수 있니? 신분증을 본 할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어요. 과연 수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산 서면의 낡은 고시원 3층, 불과 3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21세 여성이 빨간 독촉장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탁자 위에 나란히 놓인 월세 독촉장 2장, 총 76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지만 잔액은 고작 12만 원 뿐이었어요. 어젯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터라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돈 걱정뿐이었거든요. 수지는 벽에 붙어 있는 낡은 거울을 보며 지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다크서클이 짙게 밴 얼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후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수진이 4세 때 친척들은 그녀에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해주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친척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가 수진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 후 큰아버지 집에서 6개월, 작은아버지 집에서 1년, 외삼촌 집에서 2년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다가 10년 전 어머니마저 병으로 잃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간 질환으로 고생하시다가 수진이 11세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은 정말로 완전한 고아가 되었어요. 친척들은 처음에는 돌봐주겠다고 했지만 점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며 눈치를 보고 살아야 했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현재 야간 대학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편의점에서는 주말 야간 근무를, 카페에서는 평일 오후 4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어요. 학교는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야간 수업을 듣고 있었죠. 여기서 월세 38만 원, 등록금 분할 납부 20만 원, 교통비와 식비를 빼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텨왔는데 지난달에 편의점 사장이 바뀌면서 주말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수입이 10만 원이나 깎였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알바 어플을 확인해 봤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주말 단발성 아르바이트들은 모두 마감되었고 장기 아르바이트는 현재 일정과 겹쳤습니다. 혹시나 해서 중고거래 앱도 켜봤지만 팔만한 물건도 없었어요. 이미 작년에 노트북도 옷들도 다 팔아버렸거든요. 수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접이식 매트리스, 작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전부인 이 좁은 공간이 수진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때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반찬 좀 가져왔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은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수진이 문을 열자 70대 박할머니가 반찬통을 가득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수진은 민망한 마음에 사양했지만
박할머니는 그냥 들어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또 라면만 먹고 있었구나. 이것 봐. 얼굴이 완전 노랗네.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박할머니는 수진을 친손녀처럼 챙겨주는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수진이 이 동네에 온 지 3년 처음부터 수진의 형편을 알고 있던 박할머니는 틈틈이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가끔 슈퍼일도 도와달라며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거든요. 수진아, 요즘 더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박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여기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박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월세를 2개월째 못 냈어요. 집주인한테 연락이 올 것 같아서 무서워요. 박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양심 없는 집주인이 또 뭐라고 했니? 아직 연락은 안 왔는데 분명히 올 거예요. 이 고시원 집주인은 악랄하기로 유명했어요. 월세가 하루만 늦어도 독촉 전화를 하고 일주일 늦으면 문 앞에 쫓겨나라는 딱지를 붙이곤 했거든요. 작년에도 옆방 대학생이 월세를 못 내서 짐을 다 버려졌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김부동산 김과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왔다. 정말 왔어요. 박할머니도 긴장한 채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 씨, 김부동산 김과장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왔는데요.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직접요? 네,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은 박할머니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오늘 중으로 가보세요. 해운대구 중동인데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수진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 아직 월세를 다 못 모았거든요. 어떡하죠? 그건 할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리세요. 제가 중간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할아버지라는 말에 수진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젊은 사람보다는 대화가 통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박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직접 만나자는 건 정말 쫓겨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박할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일단 가봐야지. 솔직하게 사정 얘기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해봐. 수진은 지갑을 열어봤지만 들어있는 돈은 고작 2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것도 오늘 카페 아르바이트비로 받은 거였는데 한 달치 월세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성이라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손편지도 써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편지에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담았어요. 박할머니가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해야 해. 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할머니. 다녀오겠어요. 수진은 가방을 메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집주인은 어떤 분일까? 무서운 분이면 어떡하지? 정말 당장 나가라고 하면 갈 곳이 없는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한 수진은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래된 2층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깔끔하게 관리된 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고 작은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어요. 빨간 장미와 노란 개나리가 어우러진 화단이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소를 대조해 보니 바로 그 집이었어요. 생각보다 따뜻해 보이는 집이네요. 혹시 집주인도 무섭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떨렸어요. 2개월 밀린 월세를 내러온 상황이니까요. 수지는 가방에서 돈 봉투와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2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성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지에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정성스럽게 적어놨거든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대문 앞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리자 집안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탁탁 슬리퍼를 끌며 걷는 소리였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문이 열릴 텐데 어떤 분이 나올까? 무서운 분이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70대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키는 165cm 정도의 깔끔한 베이지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호에 사는 김수진입니다. 월세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문고리를 놓쳐 비틀거릴 뻔했습니다. 어떡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 실수했나 싶어서 더욱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손까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신분증 좀 보여줄 수 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았습니다. 수지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정중히 건네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받아 사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몇 초간 조용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괜찮으세요? 수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 더욱 불안해졌어요. 설마 신분증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분증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김태호 할아버지에게는 17년간 찾아 헤맨 외손녀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딸 은영이 4살짜리 수진을 데리고 사라진 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국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해가며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아이가 자신이 그토록 찾던 외손녀와 똑같은 이름이고 나이까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얼굴도 어린 시절 수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끝 모양이 어릴 때 수진과 똑같았어요. 수진아, 수진이 맞니?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네, 저 김수진 맞는데요.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서 있을 상황이 아니야. 수진은 영문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상장들도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을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사진 좀 봐. 수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17년 전쯤에 찍힌 것 같은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4세 정도 된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두 손을 들고 있는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수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설마 저인가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너야, 수진아. 17년 전 내 모습이야. 수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아인데요.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고아가 아니야. 내 외손녀란다. 그때 동네에서 오랫동안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최원석 한의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김 회장님이 우시네. 17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지? 최 원장은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로 손녀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었거든요.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어요. 최 원장님, 찾았어요. 우리 수진이를 찾았어요. 최 원장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17년 만에요? 할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야.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러왔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신을 외손녀라고 하는 상황. 도대체 뭔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내가 몇 살이니? 21살이에요. 그럼 2004년생이구나. 맞아. 할아버지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반응이 신기했어요. 자신의 나이를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저를 아시는 건가요? 김태호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다른 사진들을 하나씩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고, 이건 두 돌 때야.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인데, 내가 4살 때였어. 수지는 그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찍혀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현재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이나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까지 똑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저는 정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친척들이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 어머니는 내 딸 은영이야. 17년 전에 너를 데리고 사라졌어. 그때 창밖에서 지켜보던 최원석 한의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김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 원장님, 들어오세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최 원장은 수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은영이를 빼닮았네요. 눈매가 똑같아요. 특히 웃을 때 표정이 완전히 똑같아요. 수지는 최 원장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최 원장님도 저를 아시나요?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4살 때까지 우리 한의원에 감기 걸릴 때마다 왔었거든.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갑자기 안 보여서 궁금했어.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최 원장님, 17년 만에 찾았어요. 정말 찾았어요. 제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요. 최 원장도 감격해 했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그렇게 찾아다니시더니 결국 찾으셨군요.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이때 옆집에서 박정숙 할머니가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김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나와봤는데요. 할아버지가 기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박 할머니, 수진이를 찾았어요. 제 외손녀를 찾았어요. 17년 만에요. 박 할머니가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어머, 정말요? 17년 만에요? 정말 은영이 딸 같네요. 얼굴이 똑같아요. 특히 이마 모양이 은영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수지는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을 알아본다니 점점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정말 외할아버지의 외손녀라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친척들은 왜 아무 말 안 해줬을까요? 할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가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야. 나는 17년간 너를 찾아다녔어. 전국의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하고 사립탐정도 고용했지. 최 원장이 거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김 회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매일 전화하시고 직접 찾아다니시고 밤잠도 못 주무시면서 찾으셨어요.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자신을 그렇게 찾아다닌 할아버지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을까요? 할아버지, 어머니가 왜 저를 데리고 사라지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은영이가 너무 힘들어 했거든. 수지는 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제 아버지도 아시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정민호, 착한 사위였어. 음식점을 운영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최 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가 2003년 카드 대란 시절이었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때였어요. 경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 충격으로 은영이가 너를 데리고 사라진 거야.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요. 그리고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박 할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수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정말 자신이 할아버지의 외손녀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가 외할아버지의 외손녀인가요?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건가요? 할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틀림없어. 17년간 찾던 내 소중한 외손녀야.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평생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가족이 있었다니요. 최 원장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박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는 수진을 소파에 편안히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왔어요. 수진아, 이제 천천히 17년 전 이야기를 해줄게. 힘든 이야기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수진은 마음의 준비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어요. 내 어머니 은영이는 내 무남동녀야. 정말 착하고 똑똑한 딸이었지. 대학교 영문과를 나와서 번역 일을 하고 있었어. 영어도 정말 잘했고 책도 많이 읽는 아이였어. 수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듣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친척들이 대충 넘어가며 말해줬거든요. 그리고 내 아버지 정민호를 만났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무엇보다 은영이를 정말 사랑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사위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어요. 민호는 졸업하고 나서 작은 음식점을 시작했어. 한식당이었는데 음식 솜씨도 좋고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지.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잘 됐었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 최원석 한의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도 자주 갔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됐었죠. 특히 불고기 정식이 유명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002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야. 더군다나 2003년에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됐지. 수지는 그 시절을 잘 몰랐지만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음식점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지인들한테도 부탁했지.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 하지만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된 거야.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 수지는 상상만 해도 막막했어요. 3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말이죠. 민호가 매일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 매일 술만 마시고 자책하고. 은영이가 임신 중이었는데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지. 밤마다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어. 박정숙 할머니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그때 은영이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임신 중인데 남편은 매일 술 마시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고 배가 불러오는데도 걱정만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3월 절대 잊을 수 없는 달이야. 민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 빚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수진도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셨다니요. 최 원장이 대신 설명했어요. 수진아, 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빚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셨다니, 그리고 자신 때문에 더 고생하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유서를 남겼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태어날 아기한테도 미안하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 은영이는 임신 8개월이었어. 민호가 죽고 한 달 후에 내가 태어났지. 정말 작고 연약한 아기였어. 몸무게도 평균보다 적었고
수지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은영이와 함께 너를 키우려고 했어.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했지. 하지만 은영이가 나를 원망했어. 남편이 죽은 게 다 내 탓이라고 했어. 박할머니가 설명했어요. 그럴 만도 했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에 갓난아기까지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산후 우울증도 심했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가 민호 죽음이 다 내 탓이라고 했어.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더 신경 써주지 못해서 사위가 죽었다고. 매일 그렇게 원망했어. 수지는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갑자기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냉랭하게 지냈어. 나도 은영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 정말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사위를 살릴 방법이 있었을 텐데. 최 원장이 할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김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였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요.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영이와 수진이가 집에 없는 거야. 처음에는 친정에 간 줄 알았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찾아갔더니 친정에서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수지는 그때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민호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 2억 원이 인출됐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은영이한테 맡겨둔 비상금 1억 원도 사라졌어. 수지는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은영이가 돈을 가지고 너를 데리고 완전히 사라진 거야.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17년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다했어.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김 회장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수지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졌는지, 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는지. 할아버지와 수진이 17년 만에 재회를 나누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왔어요. 쇼핑백을 든 40대 중반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40대 중반 남성도 함께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의 아들 김종수와 며느리 이미경이었습니다. 김종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경은 전업주부로 품위 있는 생활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명품 가방과 비싼 옷을 즐겨 입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종수가 거실에서 수진을 발견하고 의아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쁜 표정으로 일어나며 말했어요. 종수야, 기적이 일어났어. 수진이를 찾았어. 우리 수진이가 돌아왔어. 종수와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진이요? 누구 말씀이세요? 미경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은영이 딸 수진이야. 17년 만에 찾았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종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초라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청바지, 구멍난 가디건을 입은 수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갑자기 조카가 나타났다고요? 미경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니죠?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던데요.
특히 돈 많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수법이 교묘해졌다고 들었어요. 거지 같은 행색을 보니 분명히 돈이 목적인 것 같은데요. 수지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월세만 내러 온 거예요. 종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월세요? 그럼 우리 집 세입자였다는 건가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너무 자기적인 것 같은데요. 네, 201호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미경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집주인인 걸 알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겠죠. 요즘 이런 수법 정말 많아요. 인터넷에서 부자 어르신들 정보를 알아내서 접근한다더라고요. 수진이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에서만 계약했어서 집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이때 최원석 한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경 씨, 너무 심하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정말 은영이와 똑같이 생겼어요.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완전히 똑같아요. 박정숙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얼굴만 봐도 확실해요. 김 회장님 가족이 틀림없어요. 17년 전 은영이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종수 부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 이들에게는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김태호는 선박 부품 공장과 부동산 등 약 5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해운대 일대의 건물 몇 채와 공장 부지, 그리고 주식까지 상당한 재산이었어요. 종수 부부는 그동안 할아버지를 모시며 자연스럽게 상속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손녀가 나타난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종수가 신중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뭘 확인해? 내가 보기에 틀림없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종수는 계속 의심했어요. 아버지, 요즘 이런 사기 수법이 정말 많아요. 가족을 사칭해서 접근하는 경우 말이에요. 특히 재산이 많은 어르신들을 노린다고 해요.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해서 닮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미경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 확실하죠. 만약 가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라고 해도 17년간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수지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검사 받겠어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수진의 당당한 대답에 종수 부부는 조금 당황했어요. 정말 자신 있게 나오는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종수를 나무랐습니다. 종수야, 너무 심하잖아.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의심해? 아버지, 저희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미경이 가짜 걱정을 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런, 정말 외손녀가 맞으면 어떡하지?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17년간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겠지? 종수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DNA 검사에서 진짜로 나오면 큰일인데. 아버지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 아니, 외손녀라면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요. 21년간 혼자 살았거든요. 미경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최 원장이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자, 모두들 진정하세요.
DNA 검사 받으면 확실해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죠. 박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 받자. 그럼 모든 게 확실해질 거야. 네, 외할아버지. 수진이 대답하자 종수 부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벌써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진짜라고 해도 갑자기 가족이 늘어나는 건 부담스럽네요. 우리 가족 체계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종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17년간 우리가 아버지를 모셔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행세하는 건 좀 그렇죠.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내 핏줄이야. 당연히 우리 가족이지. 하지만 종수 부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진짜 외손녀라고 해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가족이 그리웠어요. 10년 전부터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3일 후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수진은 긴장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혼자가 되는 건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17년간 찾던 외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검사실에서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7% 일치해요. 외조부와 외손녀 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수진아, 정말 내 외손녀가 맞구나. 이제 확실해졌어. 17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수진도 감격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상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말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외할아버지, 저도 정말 기뻐요.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정말 가족이 있었다니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정말 확실한 결과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종수한테 알려주자. 이제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과학이 증명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 종수 부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결과지를 받아본 종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외손녀가 맞네요. 미경도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17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하지만 종수 부부의 태도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어요. 이들에게는 과학적 증명이 오히려 위기였거든요. 이제 정말로 재산 분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17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종수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17년간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고요. 혹시 범죄나 연루된 건 아닐까요? 이때 박정숙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야, 미경아. 그게 할 말이냐?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뭘 더 원해? 진짜 가족인데 왜 이렇게 구박해? 최원석 한의사도 거들었습니다. 종수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가족인데 왜 이렇게 배척해요? DNA까지 일치했는데 무슨 의심을 더 하시겠어요? 하지만 종수 부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 이들의 속마음에는 재산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17년간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미경이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명절 때마다 음식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런 건 다 우리가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내 핏줄이야. 당연히 가족이지. 종수가 다른 방향으로 공격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건지 의심스러워요. 무슨 뜻이야?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집주인인 걸 알고 계약한 건 아닐까요?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내서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수진이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미경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최 원장이 분노했어요. 미경 씨, 너무 심하잖아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워요? 박 할머니도 화가 났어요. 정말 양심이 없네. 진짜 가족인데 왜 이렇게 구박해? 하지만 종수 부부는 계속 의심을 제기했어요.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뒷조사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폭발했어요. 뒷조사라니. 내 외손녀한테 무슨 뒷조사를 해. 아버지,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요. 가족을 사칭해서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경의 말에 수진이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을 재산만 노리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기뻐서 온 거예요. 종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하죠. 하지만 마음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그만해. 수진이를 괴롭히지 마.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당연한 걱정을 하는 건데요. 미경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최 원장이 할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김 회장님, 진정하세요. 혈압 오를까봐 걱정돼요. 박 할머니가 종수 부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너무 심하다. 진짜 가족을 이렇게 대하면 되냐? 하지만 종수 부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척도 적으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아버지가 감동해서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종수 부부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저런 말로 할아버지를 감동시키려는 거야. 정말 교묘한 수법이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수진에게 어머니 은영에 대해 물어봤어요. 수진아, 우리 은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왜 연락을 안 하는 거니? 할아버지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외할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는 좀 힘든데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혹시 아픈 거야?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은영이가 죽었다고? 네, 병원에서 혼자 강경하였어요. 할아버지의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계속 술을 드셨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매일 밤 술 마시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책감이라니 무슨? 외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저 때문에 고생시켜드린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셨어요. 남편을 살리지 못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시면서요. 할아버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내가 은영이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이때 최원석 한의사와 박정숙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김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들려서 걱정돼서 왔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은영이가 죽었어요. 10년 전에. 최 원장과 박 할머니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 그럼 은영이가 그렇게. 박 할머니가 수진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없이 혼자서. 수진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외할아버지 걱정을 하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건강하실지, 제가 혼자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께 꼭 용서를 구해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더욱 자책했어요. 내가 은영이를 찾아냈어야 했는데. 17년간 뭘 한 거야. 최 원장이 할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김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돌아가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혼자 두게 되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할아버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박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은영이도 이제 편안히 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를 할아버지께 보내준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하지만 술 때문에 자꾸 일자리를 잃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울으셨어요. 이때 종수 부부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울음소리가 들려서. 할아버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영이가 죽었어. 10년 전에. 종수와 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속으로는 경쟁자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종수가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미경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만 남은 거네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수진이야. 내 외손녀라고.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유전적인 문제도 걱정되는데요. 종수의 말에 수진이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유전될 수 있잖아요. 혹시 이 사람도 그런 기질이 있을 수도. 최 원장이 분노했어요. 종수 씨, 그게 할 말이에요? 어머니를 잃은 아이한테. 박 할머니도 화를 냈어요. 정말 인간성이 어떻게 된 거야? 친척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종수 부부는 계속 수진을 공격했어요. 아버지, 이런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봐야죠. 갑자기 가족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미경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17년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처럼 술 안 마셔요. 그리고 정말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할아버지가 폭발했어요. 그만해. 수진이는 내 유일한 혈육이야. 너희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 종수가 마지막으로 협박했어요. 아버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 나는 수진이를 택할 거야. 종수 부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설마 정말 자신들을 쫓아낼 줄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의 단호한 선언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종수 부부는 며칠간 할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라는 말씀에 결국 이들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버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 사람한테 속으신 거라고요. 종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는 할아버지와 수진만 남게 되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외할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진정한 가족이 누군지 이제 알 수 있었어. 그들은 돈만 보는 사람들이었구나. 며칠 후 할아버지는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수진아,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새로운 시작이요? 그래, 내 어머니 이름을 따서 작은 카페를 열어보자. 은영 카페라고.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최원석 한의사와 박정숙 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박 할머니도 손을 내밀었어요. 나도 카페 일 도와줄 수 있어. 반찬도 만들어주고 손님들한테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할아버지는 해운대 해변 근처에 작은 상가를 임대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위치였습니다. 2층 건물의 1층 전체를 빌렸는데 넓지는 않지만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수지는 카페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젊어진 듯한 모습으로 함께 준비에 참여했어요. 수진아, 어떤 색깔로 칠하면 좋을까? 저는 연한 노란색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색이거든요. 할아버지는 수진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었어요. 벽에는 어머니 은영의 사진도 걸어두었습니다. 수진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 딸 맞구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예쁘네. 드디어 은영 카페 오픈 날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할아버지와 외손녀가 이렇게 재회하다니. 한 손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카페는 금세 소문이 났어요. 할아버지와 외손녀의 감동적인 재회 스토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수지는 바리스타로 일하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17년 만에 찾은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매일 카페에 나와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수진 자랑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외손녀가 커피를 정말 잘 내려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마음이 참 따뜻한 아이예요. 자랑스러운 외손녀죠. 수지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평생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수진아, 어머니 묘소에 가서 인사드리지 않을래?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아, 아버지가 늦었어. 미안하다. 하지만 수진이를 잘 돌보겠어. 내가 못다한 사랑을 내가 해줄게. 수진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안심하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묘소를 나서면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구나. 수진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1년 후 은영 카페는 해운대의 명소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외손녀가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카페로 유명해졌습니다. 수진은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카페 운영에 전념했어요.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매일 카페에 와서 수진을 도와주었고 최원석 한의사도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종수 부부가 카페에 찾아왔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수진도 종수 부부를 용서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외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하다. 너를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진 것 같아. 저도요, 외할아버지. 21년간 찾던 가족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 월세를 내려갔다가 찾은 진정한 가족, 17년 만에 이루어진 감동적인 재회였어요. 할아버지와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은 혈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